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김남석입니다. 루칸 아흐마드 웨이 토론토 대학교 정치학부 교수는 최근 포린 어페어스지에 오늘날 독재 정권에 대한 회복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독재자를 무시하지 마세요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웨이는 중국 시진핑 주석, 이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 다루었다면 2편에서는 이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혁명 지도자들은 1979년에 권력을 장악한 후 세계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성직자 통치를 강요했고 반종교적인 좌파 저항 세력과 전투를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은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을 초래했습니다. 이라크와 좌파 저항 세력과의 싸움은 15만 명의 병력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군으로 변모시켰고, 혁명을 방어하기 위해 창설된 민병대, 바시지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란 지도자들의 상황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정권은 반복되는 시위에 직면했습니다. 2009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 논란, 2010년대에는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고물가와 빈곤에 항의하는 시위 등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2019년 말, 시위대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수많은 정부 건물, 은행, 주유소, 보안기지에 불을 질렀으며 2022년 가을에는 경제에 대한 불만, 이슬람 정책에 대한 분노, 정권의 폭력 사용 등에 대한 다양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대중적인 위협에 대해 동일한 잔인함과 비타협적인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2009년 정부는 반체제 인사들을 구금하고 처형하였으며 반대 활동가들에 대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여론조작용 재판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경찰이 거리에서 시위대를 사살했고 2022년에는 바시지와 혁명수비대가 다시 한번 정권의 주요 방어선 역할을 했는데, 이들은 시위자들과 미성년자들을 살해하고 학교에 난입하여 수천 명을 체포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생존에 있어서 최고위층의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의 가장 큰 위협은 대규모 시위가 아니라 자신의 군대에 속한 정치적 동맹자와 부하로부터 왔습니다. 반대 활동가들과는 달리 내부 인사들은 권력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강제력과 국가 주요 기관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시위대 간의 힘의 불일치를 고려할 때 정부 내에서 고위급 이탈이 없다면 도전자들이 성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독재 정권에서 성공적인 반대는 종종 정권을 떠난 정치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통치 엘리트들은 광범위한 경제 위기와 다른 압력에도 확고함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개혁파들, 온건한 정치인들조차도 체제를 깨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한때 성직자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모하마드 하타미와 2009년 무사비 같은 인물을 희망적으로 바라봤지만 이 지도자들은 신권 체제와 완전히 단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 시위가 발생한 지 일주일 후 무사비는 시위 중단을 요구하고 지지자들에게 이슬람 공화국에 충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직자 통치에 대한 이러한 충성심은 엄청난 대중적 불만을 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반대 세력의 조직과 지도력을 구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시위는 대부분 지도자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시위, 대중의 불만, 경제 위기는 정권을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하지만 정부가 붕괴하기 위해서는 최상위에서의 결함이 나타나지 않는 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주의와 이란의 이슬람주의와는 달리 푸틴의 러시아는 혁명 정권이 아닙니다. 소련은 오랫동안 전체주의적인 통치가 붕괴하였고
푸틴은 폭력적인 투쟁이 아닌 선거를 통해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의 독재 정치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유산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보았습니다. 첫째, 소련 전체주의 통치의 긴 시대는 강력한 시민사회가 장악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했습니다. 혁명을 통해 등장한 국가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었던 야당, 노동조합, 교회 및 국가의 영향권 밖에 있는 다른 조직 등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시민사회를 말살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독립적인 경제 및 사회적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수익성이 높은 부문이 국가 간섭에 취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야당은 조직과 잠재적인 자금 조달원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푸틴의 러시아 통제는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안보기관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이 기관은 1917년에 창설된 정치경찰로 거슬러 갑니다. 정치경찰은 거의 모든 아파트와 기업에 요원을 투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안부대가 되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공산당 집권기구를 해체했지만 푸틴이 경력을 시작한 KGB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KGB는 1990년대에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여러 기관으로 나뉘었지만 핵심 기능과 인력은 연방보안국 FSB로 전환될 때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 FSB는 푸틴 독재 정권의 보루입니다. FSB는 다른 많은 국가보다 훨씬 규모가 크며 수백만 명이 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언론, 기업 및 시민사회의 상당 부분에 침투합니다. 학자인 케빈 리엘의 최근 러시아 정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소련 통치하에서보다 1인당 보안 요원이 더 많습니다. FSB는 2015년 모스크바에서 암살된 보리스 nem초프와 최근에 수감된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와 알렉세이 나발니 같은 주요 반체제 지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조직적인 반대 세력은 매우 약합니다. 소련의 전체주의적인 통치로 70년간 약화된 독립적인 세력은 푸틴의 대규모 안보기구에 대항할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혁명 유산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재앙적인 캠페인 속에서도 군사 반란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푸틴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의 지도자에 의한 무능한 결정으로 인해 전장에서 패배하는 경우 종종 군사 쿠데타를 촉발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전쟁에 처음 몇 달 동안 겪은 국가의 굴욕으로 인해 푸틴이 그의 군대에 의해 전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학자 아담 케이시가 지적했듯이 푸틴 정권은 방첩 장교들을 군대에 잠입시키는 소련의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혁명 유산은 푸틴에게 잠재적인 군사적 반대 세력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군이 그에게 도전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혁명 독재 국가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중국, 이란, 러시아도 천하무적은 아닙니다. 테헤란과 모스크바 정권은 베이징 정권보다 더 취약합니다. 지금까지 이란 정권은 경제 위기와 대중의 불에도 불구하고 결속력을 유지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불만이 커지면 결국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이 된 광신적인 혁명 세대가 사라짐에 따라 중기적으로 분열의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소련처럼 그들을 대체하는 젊은 관리들은 덜 이념적으로 위기의 시기에 망명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건강이 좋지 않은 84세의 하메네이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강경 세력의 힘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낮지만 그의 죽음이 정권 내 분열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취약성은 정권이 한 사람의 손에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날 푸틴은 다른 기관이나 활동가들에 의해
대부분 제약받지 않고 통치합니다. 그의 정권은 혁명적 이란과 같이 강렬한 충성심과 희생을 불러일으킨 이념이나 중국과 같이 단일 지도자를 넘어서는 영속의 원천을 제공하는 확립된 기성 집권당에 기반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푸틴에게 달려있기에 그의 궁극적인 죽음이나 무능은 정권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누가 그의 뒤를 이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개인주의 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힘의 균형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민주주의를 촉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중국 정권은 이란과 러시아 정권보다 여전히 강력합니다. 중국 경제는 분명히 이란보다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권력은 최근 전임자들보다 덜 제약받지만 그의 지배는 푸틴의 것보다 훨씬 개인화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러시아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력하고 체제화된 당국가 관료 집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저성장과 신중하지 못한 코로나19 정책 외에도 최근 몇 년 동안 광범위한 부패는 일부 관측자들로 하여금 중국 공산당이 위축되고 말기 부패의 시기에 있다고 주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진핑의 강도 높은 반부패 캠페인은 겉보기에는 정부의 불법 행위를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강력한 관료주의, 엄청난 억압 능력, 취약한 시민사회는 미래의 부패 스캔들이나 다른 위기로부터 정부를 보호할 것입니다. 혁명 정부에 맞서는 것은 복잡합니다. 서방의 정권 반대자들이 취하는 강경 전략은 종종 응집력을 강화하고 독재 정권에게 편리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쿠바에 대한 수십 년간의 제재는 틀림없이 피델 카스트로가 1959년에 설립한 정권을 공고히 하고 합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처럼 경제적,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와의 공개적인 대립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방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2010년대 초 이후 가중되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정권을 붕괴시키지는 못했지만 경제 위기를 부채질함으로써 대중의 불만과 반복되는 시위로 정권을 약화시켰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전례 없는 제재가 푸틴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못했지만 그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켰고 러시아의 성장을 감소시켰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전개하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행동은 국제 자유주의 규범에 도전하는 강대국들과 맞서지 못하는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독일과 서방 강대국들은 분쟁을 피하려는 열망 때문에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 반도를 침공하고 불법적으로 합병한 후에도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러시아의 지역적 야망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방의 반응은 거의 확실히 푸틴이 2022년에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부분을 침공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몇몇 유럽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러시아에 정면으로 도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경제적 연계와 공동의 물질적 이익만으로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적 가치를 공격을 받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군사 지원뿐만 아니라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외교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노력이 단기적으로 혁명적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지는 못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독재를 억제하고 물리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